표창원이 알려드리는 세계의 연쇄살인,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에일린 워노스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악마, 괴물이 된 첫 번째 요인, 인격장애의 형성 과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두 번째 요인, 사회적 스트레스죠. 이 워노스는 기본적으로 이 돈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무척 그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입원, 소득이 없는 거죠. 직장을 제대로 가질 수도 없는 것이고 기술도 없죠. 누가 돈을 주지도 않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범죄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범죄도 잘 못해요.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늘 하다가 걸리고 편의점 강도하다가 35달러 하고 담배 하나 훔치다가 이제 검거되고 이러한 상황, 상당히 심각한 스트레스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두 번째 요인은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본인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고 대화도 하고 싶고 사랑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지만 어떻게 존중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 수단과 방법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죠. 대화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함께 있던 사람들은 떠나고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런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상당히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20살 때 에일린에게도 아주 뭐랄까요, 인생의 기회가 오죠. 69살, 나이는 많지만 돈이 많고 자기를 좋아해 줄 수 있는 남자를 만나서 결혼까지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런 커뮤니케이션, 대화의 방법을 알고 서로 관계를 맺을 수만 있다면, 그러한 뭐 기술이나 그러한 그 수단 능력만 있다면 오손도손 둘이 잘 살아갈 수도 있었겠죠. 어느 정도는. 그리고 경제적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되니까, 그러면 첫 번째 평생 자기를 괴롭혔던 이 돈이라는 것이 주는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 관계를 맺어나가는 기법, 수단, 능력을 형성하지 못했던 에일린은 여기서 또 다른 스트레스를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술에 의존하고 폭력을 저지르게 되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타이리아 무어라는 여성입니다. 글쎄요, 에일린 워노스가 원래부터 이 레즈비언, 동성애의 그러한 뭐랄까요, 특성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건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건 그 남성과의 관계, 이성과의 관계에서는 늘 문제가 생겼고 트러블이 생겼고 자신은 피해를 당했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도 가해자가 되게 되었죠. 그런데 같은 여성인데 이 타이리아 무어와는 잘 지냈어요. 타이리아가 자기를 대단히 잘 이해해줬고 존중해줬고 배려해줬고 말도 들어주고 감싸 안아주고, 그러다 보니까 에일린은 이 타이리아에게 쑥 빠지게 됩니다. 상당히 함께 오랜 기간 처음으로 동반자로 같이 잘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결국 자신의 범죄 행위로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적 스트레스, 특히 타이리아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했죠. 그런데 그 돈이 저절로 생기진 않잖아요. 그 돈을 확보해서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타이리아 역시 뭐 술집에서 일하고 했지만 수입이 변변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일린이 자기의 그 성매매를 통해서 둘이서 살 수 있는 생활비를 얻고자 했던 거죠. 그것이 결국은 연쇄살인으로 이어지게 된 그 계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이제 촉발 요인 있었죠. 그 첫 번째 피해자 리차드 말로이라는 남자죠. 50대 남성인데 이 사람이 성폭력범이었습니다. 상당히 가학적인 성폭력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중범죄자 수용소에 있었던 사람인데, 물론 두 사람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둘밖에 알 수가 없죠. 목격자도 없고 인적이 없는 곳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그리고 리차드 말로이는 사망했습니다. 오직 가해자인 에일린 워노스의 말만이 남았지만, 에일린의 말에 따르면
이 리차드 멀로이가 자신을 상당히 그 폭력적으로 가학적으로 성폭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인이 그 수치심과 고통을 이겨내지 못해서 결국 자기가 소지하고 있던 권총을 통해서 리차드 멀로이를 살해했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 리차드 말로이를 만나기 전까지는 에일린 워너스가 살인의 의사 고의 계획은 없었다라고 본인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촉발 요인이 뭐였냐? 리차드 멀로이의 성폭행이었다라고 일단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그쳤어야 하죠. 본인이 괴물, 악마, 연쇄살인범이 아니었다면. 그런데 이 첫 번째 촉발 요인 리차드 말로이의 성폭행으로부터 에일린 워너스는 그를 응징하고 처벌하고 처단하는 그러한 살인 행위를 하면서 그의 계획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아예 살인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계획하면서 고의적으로 패턴이 생겨버린 거죠. 송구매자를 만나서 그의 차량으로 유인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곳에서 이제 그 피해자를 총으로 살해하고 그의 차랑 돈이랑 금품을 모두 빼앗는 이 강도의 하나의 패턴이 형성이 되고 그것은 에일린에게는 그전과는 달리 너무나 쉽고 너무나 성공 가능성이 높은 그런 수입원, 소득원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에일린 워너스가 연쇄살인범이라는 악마, 괴물이 된 과정과 이유입니다. 막을 방법은 있죠. 과연 제대로 작동하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크게 세 가지 이 방향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한 방향은 이 잠재적인 에일린 워너스를 막는 것이죠. 잠재적인 에일린 워너스와 유사한 연쇄살인범을 미연에 막아내는 거죠. 앞서도 쭉 말씀드렸습니다. 에일린 워너스가 어떻게 괴물이 되었는가. 첫 번째 시작은 위기 가정이죠. 14살, 16살 그 철없는 남녀가 어린 남녀가 만나서 생계 수단도 분명치 않고요. 주변에 지원도 못 받는 상태에서 아기를 덜컥 낳아서는 무책임하게 결국 방치 방임하고 이런 나중에 끔찍한 괴물이 되게 되었잖아요. 한번 우리를 둘러보죠. 많이 이제 다르죠. 그 시기적으로도 에일린 워너스가 태어났던 1970년대, 60년대 그때와 지금 그 2021년은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의 차이도 있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는 것은 뭡니까? 철없는 부모가 뭐 20살, 19살, 18살 뭐 이렇게 된 부모가 아기를 아동 학대하고 심지어 살해하기도 하고 최근에 얼마 전에는 뭐 그 아기를 성폭행한 뭐 짐승 같은 아빠의 이야기도 우리가 듣게 되었죠. 이런 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주목하는 건 뭡니까? 그런 사건들에 주목하고 그 가해자들에 주목하죠. 살해되는 아기들은 이제 제외하고 살아남은 생존자 아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 갖나요? 그 아기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아기들에게 충분한 보호와 양육과 애정을 우리 사회가 베풀어 주고 있나요? 부모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사악하고 나쁘면 그 아기는 그대로 그 부모의 잘못을 다 자신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나요? 자기의 선택으로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근데 우리 사회는 그렇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그 아기는 부모에 의해서 일어난 일, 아기가 다 책임져야지 뭐. 이게 우리의 태도 아닌가요? 막을 수 있죠. 에일린 워너스와 같은 괴물이 나타나지 않게 하려면 바로 이러한 위기 가정들을 찾아내서 이 위기 가정에 있는 아기들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혹은 아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위기 부부들에게 상담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확인도 하고 필요하다면 교육을, 필요하다면 지원을, 복지적인 적극적인 접근을 해야 막을 수가 있죠. 우리가 충분히 그런 노력을 하고 있나요? 두 번째, 에일린 워너스가 태어난 이후에 그가
여러 차례의 이 사회에 이상 신호를 보냈죠. 그 일탈 행동, 11살 때, 초등학생 때 학교에서 성매매를 합니다. 다른 남학생들에게 성을 팔아요. 그리고는 푼돈을 받고 담배를 얻고 마약을 얻고 먹을 식료품 값을 구합니다. 그거 몰랐나요? 모를 수가 있나요? 선생님이나 학교가? 우리 같은 경우에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수한 똑같은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온라인 그루밍의 피해자가 되고 있고 휴대폰, 스마트폰 사이에서 뭐 랜덤 채팅 어플 뭐 별의별 것들이 우리 아이들을 끌어들이고 유인하고 유혹하고 침해합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예방하고 막고 있나요? 거기에 개입하고 있나요?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부모님들이 알아서 관심 가져서 막고 하는 경우는 그나마 낫겠지만 그럴 수 없는 부모들도 계시고 그럴 만한 여유가 없는 부모들도 계시죠. 우리 사회가 이 위기에 처한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나?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이들이 보이는 사인은 가출, 청소년 폭력,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죠. 여중생 사이에 집단 구타, 폭행하는 영상도 보고 분노하고 어떻게 아이들이 저럴 수 있나라고 하지만 그 이후는 어떤가요? 그 분노를 터뜨린 이후에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이 나중에 정말 괴물 같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막고 있나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나요? 한 번에 그냥 처벌만 강하게 주면 그 아이들이 갑자기 착한 아이들이 되나요? 청소년 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노력 아무리 촉구해도 별로 나아지질 않습니다. 왜? 우리는 주로 지금 뭐 대선 기간에 모두가 관심 갖고 하지만 어느 대선 후보가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정말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체계적인 접근을 하고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말하는 후보가 단 한 명이라도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리 눈 찍고 찾아봐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건 왜? 크게 표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요. 뭐 재난지원금을 주네 마네, 세금을 깎네 마네, 뭐 부동산에 뭐 세금 폭탄을 어떻게 하네. 당장 나에게 돈에 연결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고 후보들이 표를 사기 위해서 그것만 이야기하지 우리 사회 이 근본적인 문제, 뿌리 깊은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이야기, 약속, 정책 대안 없죠. 막을 수 있죠. 이 질문에 에일린 워너스 같은 악마 우리가 안 나온다면 다행이고 안 나와야 하죠. 그리고 최근에 CCTV, 스마트폰 등 디지털 포렌식의 수사 방법도 발달했기 때문에 대개는 에일린 워너스 같은 악마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들의 첫 번째 범행 때 다 검거가 됩니다. 이후에 연쇄살인으로 이어지지 않죠. 강호순 이후에 우리가 뚜렷한 연쇄살인 사건 못 보고 있잖아요. 최신종 같은 2명의 여성을 연쇄살인한 사건 이런 경우는 좀 나오지만 그 이상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왜? CCTV라든지 스마트폰 혹은 경찰의 발달한 수사기법, 프로파일링 등으로 과거와는 달리 초기에 검거를 하니까.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나오죠. 계속해서 살인은 발생하고 계속해서 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사이코패스의 가학성이 심각하게 스토킹, 데이트 폭력, 괴롭힘, 갑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시달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이거 막을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서로가 각자가 여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가족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만 잘 사는 사회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서 여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 바빠서 우리 가족, 우리 아이들 제대로 챙기고 보호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은 운에 맡겨져 있는 거잖아요. 누가 와서 건드리고 침해하면 당하는 것이고 아니면 행운인 것이고 막을 수 있지만 제대로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있는 것이 현대의 우리 사회의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이후에도 계속 에일린 워너스의 행적을 따라가 보면 처음 범죄자, 성인 범죄자가 되어서 사법 시스템을 만나고 그가 어떤 처벌을 받았나 그리고 교도소에 있을 때 어떤 교화 프로그램을 받았나 충분하지 못했죠. 결국은 악마가 되었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그 범죄자들이 성행을 개선하고 사회화가 되고 모범적 시민으로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교화시키고 교육시키고 이후 사후관리까지 잘 하고 있나요?
과밀 교도소, 이 교도관들이 이 재소자들 사고 없이 지내게 하는 데만도 여력이 부족한 정도입니다. 거기다 예산 부족, 관심 부족, 법무부 예산의 대부분은 검찰로 들어가 있죠. 뭐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별로 반향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더라고요. 관심 갖고 있는 분도 많지도 않고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서 또 우리 동네에 교도소 짓겠다 하면 전부 피켓 들고 시위하잖아요. 여러분들 동네에 교도소 짓겠다고 보호관찰소 짓겠다, 소년원 짓겠다 그럼 환영하는 분이 계시나요? 강원도 일부 속초인가요? 환영하시더라고요. 그런 감사한 곳이 있지만 아주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죠. 대부분은 흔히 말해서 혐오 시설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범죄에 대한 태도,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개입의 필요성 방법들, 이 낡은 인식을 고수하고 있는 한 잘나고 잘 살고 능력 있고 뭐 우리 내버려도 우리끼리 잘 살게라고 하는 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의 안전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이 태도를 유지한다면 에일린 오너스 같은 괴물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다만 그가 연쇄살인범이 되지 않고 초기에 잡힐 수는 있겠죠. 두 번째, 그러면 피해자들은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에일린 오너스의 경우는 성구매자들이 주로 피해자였습니다. 성구매자뿐일까요? 마약, 음주, 기타 일탈 행위.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방역 수칙을 강화했는데도 몰래 불법적으로 뭐 룸살롱이네 무슨 술집이나 이런 데 모여서 뭐 자기들끼리 뭐 파티 열고 향락 즐기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다 위험한 행위들입니다. 그 순간은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뭐 값싸게 그 불법 제조한 유사 양주 이런 것들 마시다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고요. 이런 약점, 몰래 불법하면서 그런 유흥을 즐긴다는 약점을 이용한 누군가가 그 대상자들을 향해서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에일린 오너스의 피해자들, 성구매자들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불법 행위, 성구매 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약점 때문에 결국 연쇄살인의 희생양이 된 거죠. 그럼 이 잠재적인 피해자들을 막으려면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일탈 행위, 불법 행위들, 위험한 행위들 이러한 행위들을 자체를 좀 제대로 예방 단속을 하고 위험하지 않도록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과연 뭐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디까지 해야 될지, 우리 사회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과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에일린 오너스라는 여성 연쇄살인범 그가 지내온 경로를 보면 만약에 에일린 오너스가 남성이었다면 훨씬 더 중벌을 받고 오랜 동안 교도소에 있으면서 어쩌면 그에게 연쇄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열렸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에일린 오너스는 여성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여성에 대한 범죄, 형사사법제도 처벌에 이중적 태도가 있죠. 하나는 천사 악마, 천사와 악녀, 이렇게 이제 극단으로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강력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야라는 편견. 그리고 만약에 저질렀을 때는 그를 악마화시키는 그런 양극단의 접근의 모습을 보이죠. 에일린 오너스가 악마 같은 연쇄살인을 저지르기 전까지는 여성이란 이유로 그의 범죄 행위가 경시됐던, 그래서 제대로 처벌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가벼운 처벌로 넘어갔던 이러한 흔적도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여성 강력범죄자에 대해서는 남성에 비해서 관심이 덜합니다. 그들의 교정 프로그램, 그들에 대한 어떤 교화의 노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덜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우리 사회도 최근에 어린 나이부터 그 흔히 걸갱이라고 하죠. 여성들끼리 여성에게 같은 여성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여성 범죄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경시하는 무슨 여자가 이러한 어떤 잘못된 시선으로 사회적인 또 사법적인 그 접근이 조금 덜 체계적이고 덜 준비된 특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에일린 오너스라는 여성 연쇄살인범 6번째로 다뤄봤고요.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사회적 함의 한번 우리가 같이 좀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안 하면 흠칫뿡